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한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인데 이렇게 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고. 예, 저는 이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쓸 때 느낌하고 숫자로 이를 쓸 때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이를 쓸 수도 있겠고, 그쵸? 그치?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아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쵸? 우리 앞에 이안이 있다를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한자 두 이자에다가 한글 쌍시옷을 붙여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 본 거죠, 살짝.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늘 보아오던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 산뜻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예술이 하는 일이고 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시랑 실제로 이제 시인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시를 쓰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사실은 독자에게보다는 시인에게 시가 필요하죠, 그쵸? 축구 선수에게 골이 필요한 것처럼 시인에게도 시가 필요한데, 축구 선수가 매 경기마다 골을 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도 한 편의 시를 쓰는데 매번 쉽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한 10편 정도 애써서 쓰면 그 중에서 시집에 실리는 것은 한 두세 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되게 높진 않죠, 그쵸? 저는 이제 시를 쓰면서 처음에는 우리 중학생들이 배우는 시, 그 시는 보통 이제 어른들 독자를 생각하고 쓰는 시죠. 예, 어른들이 쓰는 시를 중심으로 쓰다가 시집 2권을 낸 다음에 이제 동시,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같이 읽는 0세부터 100세까지 시라고 하는 동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동시를 쓰는 것 외에 동시마중이라고 하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0년 5, 6월호부터 창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만들었으니까 몇 호까지 만들었을까요? 네, 86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권씩 쉬지 않고 계속 15년 동안. 그래서 동시마중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도 책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동시마중이라고 하는 잡지예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예쁘죠? 그래서 이제 인쇄소에서 책이 오면 이런 식으로 책이 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넘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제 정기 구독자분들한테 주소 라벨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봉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봉투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팟캐스트, 예, 팟캐스트 방송을, 그러니까 동시에도 전문적인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14년 가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0년 동안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한 550개 넘는 에피소드가 이야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달이 한 번씩 오디오 동시마중이라고 하는 듣는 이제 잡지, 이제 듣는 잡지를 만들었고요. 동시마중 레터링 서비스 블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그 채널 친구 추가한 분들에게 이 세상에 처음 발표되는 동시 한 편씩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84호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를 쓰는 것 위에 동시에 관한 안내서 있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책, 그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평론이라고 하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 평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문학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돌자 동시 한 바퀴라고 하는 동시 안내서와 천천히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제 평론집을 이제 냈고요. 시를 위한 준비물. 제가 오늘 준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물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요? 돈이죠, 그쵸? 그 다음에 칼이에요. 칼. 그 다음에 고무줄.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건 뭘까요? 뭐라고요? 맞았어요. 지금 나왔는데 답이? 독고마리입니다. 독고마리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시를 위한 준비물 가방에는 고무줄 2개와 독고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은 이따 끝나고 네, 이렇게 생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죠? 제 시에는 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증거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게 상상으로만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상상을 펼쳐나가는 식으로 이제 시를 쓰고 있고요. 자, 시를 위한 준비운동. 어떤 사람이 소주 만병만 주소, 소주 만병만 주소 주문을 외우는 괴한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괴한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먹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하나를 먹고 싶은가요? 자, 1번 토마토 2번 토마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1번을 먹겠다. 토마토를 먹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내리시고요. 네, 2번 토마토를 먹겠다. 네, 과감한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매료시킨 우리말 중에 하나가 소주 만병만 주소란 이상한 말이었어요. 앞에서부터 읽어도 소주 만병만 주소, 뒤에서부터 읽어도 소주 만병만 주소. 그러니까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리액션 좋습니다. 네. 뭐랑 비슷하냐면 이상한 변호사 뭐와 같나요? 우영우, 기러기, 역삼역, 스위스 이런 거랑 같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똑같은 토마토 같은 글자를 회문이라고 해요. 회문이라고 하고 영어는 필렌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서양 전통에서 다 시로 사용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개를 나란히 놓으면 토마토 대 토마토 이게 되죠. 자, 이게 축구 선수가 이제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막 경기 라인 바깥에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발도 막 흔들고 이렇죠. 그쵸? 근데 작가들은 뭘 가지고 그걸 할까요? 말과 글자겠죠. 말과 글자로 이제 몸을 풀어 주어서 시라고 하는 것도 언제 갑자기 나에게 쑥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시인지도 모르고 받아쓸 수 있도록 온 몸의 감각을 늘 훈련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작가,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을 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쓰려고 하는 어떤 대상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발견해서 내가 발견한 것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재미있게 짜임새 있게 구조화하는 거겠죠. 그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주머니에게 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머니로 끝나죠. 뒤에서 말에 다 머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을까요? 머니만큼 돈이 있겠죠. 할머니는 머니만큼 돈이 있겠죠. 그럼 아주머니한테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라는 말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주머니가 있고 아주라는 말이 있고 머니라는 말이 있고 머니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의 매니가 떠오르고 우리말의 마니가 떠오르죠. 자, 순서대로 꺼내면 이런 식이 되죠. 아주머니, 주머니는 머니가 아주 많이. 이렇게 되죠. 그쵸? 아주머니, 주머니는 머니가 아주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쓰려고 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서 발견되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놀라움 같은 게 있겠죠. 그쵸? 그거를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표현을 해야겠죠. 이제 시인은 시로, 작가는 이제 뭐 소설이나 동화로, 그림책으로, 또 영화 감독은 영화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를 아주머니에 따른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주머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쵸? 아주머니 주머니에는 머니가 아주 많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솟아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튀어오르는 물고기가 뭔가 먹이를 찾아서 탁 뛰어오르는 그 순간처럼 일상의 고요함을 찢고 뛰어오르는 그 순간이 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시인이죠. 그쵸? 제 아이가
5살 때 아빠랑 뭘 하고 놀았냐면 자동차 놀이를 했어요. 자동차 놀이를 하는데 장난감 타러 논 게 아니라 진짜 차에 타고 자동차 놀이를 했습니다. 시동은 당연히 꺼놨겠죠. 자동차 놀이 중에서 택시기사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운전석에 앉고 아빠가 손님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앉은 아빠 손님한테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아빠 손님이 얘기를 했어요. 충주댐이요. 얼마예요? 돈을 잘 모르죠. 5살은. 그러니까 10,000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000원은 조금 지금도 택시비로 내기엔 조금 큰 돈이죠. 그래서 아빠 손님이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이랬어요. 좀 깎아주세요. 이러면서 당연히 깎아줄 거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기대와 다르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안 돼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빠는 엥? 왜 안 된다고 하지?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이러면 이 이야기는 끝났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시로 써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아직 시가 발생하지 않은 일상의 시간이에요. 그럼 안 돼요 다음에 얘가 한 말 때문에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안 돼요. 칼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5살은 깎으려면 뭐가 필요한 나이인가요? 칼이 필요한 나이죠. 그쵸? 그런데 너무너무 깎아주고 싶은데 진심으로 칼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누구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겠죠. 있잖아, 오늘 경제랑 택시기사 놀이 했는데 내가 너무 비싸다고 좀 깎아달랬더니 얘가 뭘 했는 줄 알아? 뭘 했는데? 칼이 없대. 그럼 칼이? 그러다가 이러고 웃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뒤에 오는 칼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일상의 시간을 찍고 올라오는 시의 순간, 시적인 순간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식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택시 놀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읽어도 알 수 있는 순서로 펼쳐서 보여주기. 예, 이게 이제 시를 쓰는 일이고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 그 말을 듣고 났는데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세상에 저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게 들어있었어? 이런 사실들이죠. 그쵸? 그런 걸 쓰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모든 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을 독자들은 나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읽어도 알 수 있게 쓴다고 하는 게 모든 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그냥 예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른 자기 이야기를 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다고 한다면 또 시의 표정이 있다고 한다면 시는 어떤 몸과 표정을 지닌 것으로 그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4학년 동생한테 불러주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옆에 가봤더니 이 노래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뭐랑 비슷했냐면 시랑 너무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요만한 가랑잎이 찢어졌어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6월 6일은 넥타이 매는 날. 세모난 바지가 찢어졌어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개구리가 아니라 오리였대요. 꽥꽥. 이제 한 줄씩 생각해 볼까요? 요만한 가랑잎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가랑잎은 뭐냐면 침엽수가 아니라 뾰족뾰족한 침엽수가 아니라 이파리가 넓은 화렵수. 마른 나뭇잎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 그 다음에 찢어졌어요 이럴 때 마른 나뭇잎이 찢어지는 소리,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소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마른 나뭇잎이 찢어질 때 맡아지는 냄새가 들어있죠.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있고 그쵸? 청각적인 정보가 들어있고 후각적인 정보가 들어있죠. 그쵸? 이 한 줄 안에 되게 감각적인 정보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시의 문장 한 줄하고 되게 비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붙어있죠. 그쵸?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나? 왜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가 붙지?
그러면서도 이 반복의 방식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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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같은 말이 4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같고 같고 세 번째 마디는 다르고 네 번째 마디는 다시 같고 이런 식의 반복이 이루어졌죠. 그런 식의 반복을 AABA식 반복이라고 하죠. 왜 6월 6일은 넥타이를 맬까? 6월 6일은 무슨 날인가요? 현충일. 현충일은 어떤 날이죠?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슬픔을 간직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옷을 반드시 입고 넥타이까지 매어서 그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구나. 우리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말이 나와요. 세모난 바지가 찢어졌어 이러면 바지를 세모나게 디자인할 수는 있죠. 그 세모난 바지가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데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찢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오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견디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힘으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이 시는 버려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다 해석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해도 의미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간직된 곳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왔던 말이 다시 반복되죠.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다른 말일까? 쓰인 자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마지막 두 줄은 개구리가 아니라 오리였대요 꽥꽥 이렇게 됐죠. 아주 엉뚱한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는 이렇게 알 것 같은 말, 정말 모르겠는 말, 반복되는 말, 감각적인 말, 그리고 아주 엉뚱한 말 이런 게 어울려 가지고 뭔가 어떤 말의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교묘하게 얽혀있는 말의 덩어리를 내가 풀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해석하고픈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시의 몸, 시의 얼굴, 시의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만한 가랑잎이 찢어졌어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6월 6일은 넥타이 매는 날 세모난 바지가 찢어졌어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개구리가 아니라 오리였대요. 꽥꽥. 이게 뭐냐 하면 시입니다. 예, 시의 얼굴이고 시의 모음인 거죠. 그러니까 시의 생김새를 보면 대체로 뭐냐 하면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접으면 접힐 정도의 대칭의 모습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들을 되게 많이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말들이 어떻게 연결된 느낌이냐 하면 꽉 짜인 말들이 아니라 뭔가 허술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빈 자리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읽게 돼요. 그런데 시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찾는 게 시 읽는 게 아니라 시 안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느낌과 같이 반응을 하는 게 시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에서는 편의적으로 이제 정답을 찾고 시의 주제를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시를 읽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을 만났어요.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의 페이스북 친구가 댓글을 달았는데 기뻐요 라고 달아야 되는데 기뻐요보다 더 많이 기뻤나 봐요. 기뻐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금 길게 표현했더니 길게 적어 놓으니까는 이 부분이 안 보이고 이뻐요만 보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와, 기뻐 안에는 이뻐가 들어있구나. 마음속에 불이 확 들어왔어. 그러니까 말을 늘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말이 드러나는 구조죠. 그리고 어떤 걸 잡아 늘린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건은 뭔가요? 고무줄이죠.
근데 이 고무줄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친숙한 사물이죠. 그리고 거의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이 고무줄이 발견되죠. 고무줄을 늘리는 느낌으로 말을 늘려서, 그리고 고무줄을 너무 세게 늘리면 고무줄이 끊어지는 이 따끔한 느낌과, 기쁘다고 너무 뻐기면 그 기뻐의 순간이 짧게 끊어질 수 있겠죠. 그럼 마음이 또 이렇게 따끔하겠죠. 그럼 이런 느낌을 살려서 시를 써볼까? 이런 느낌이 팍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래서 쓴 게 기뻐의 비밀이라는 시인데, 기뻐의 비밀 같은 경우에 이런 속도로 썼습니다. 내가 기뻐의 비밀을 말해줄까? 한 줄을 써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 기뻐 안에는 이뻐가 들어있다? 잘 봐? 잘 보라고 했으니까 보여줘야죠. 왼손으로 기, 오른손으로 뻐를 잡고 쭉 늘리는 거야. 고무줄처럼 말이야. 기뻐. 어때? 진짜지? 기쁘다고 너무 뻐기다가 기뻐를 끊어먹지 않도록 조심해? 너도 알다시피 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기뻐가 끊어질 땐 무지 따끔해. 어쩔 땐 찔끔, 눈물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 쓰고 났을 때 이제 기뻐할 때 기하고 뻐 사이에 이가 쭉 써 있잖아요. 이가 몇 번이 사용됐냐면 15번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 시는 15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맞춰서 그렇게 했냐면 그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고 너무 뻐기다가 했는데 뻐기의 순서를 바꾸면 뭐가 되나요? 기뻐가 되죠. 그쵸? 그리고 기쁘다고 너무 뻐기다가 기뻐를 끊어 먹지 않도록 조심해. 너도 알다시피 길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잖아. 기뻐가 끊어질 땐 무지 따끔해. 어쩔 땐 찔끔. 뭐가 많이 사용됐나요? 쌍자음. 된소리가 많이 사용됐죠. 그쵸? 이 된소리는 왜 그렇게 많이 사용됐을까요? 기쁨의 순간이 끊어질 때, 고무줄이 끊어질 때 그 따끔한 느낌을 자음의 형태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인이 쓸 때 그걸 다 계산했을까요? 계산 안 하고 어떤 걸 쓰고자 했을 때 훈련된 시인의 말에는 말들이 와서 이렇게 붙어요. 쭉 시인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딸려오기도 하는 거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뭔가요? 독고마리입니다. 독고마리, 이런 것은 동물의 몸이나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멀리 퍼지죠. 독고마리는 떼면 남아있는 가시가 없이 이렇게 쏙 떨어지고 그립감이 좋죠. 가슬가슬하고 따끔따끔하지도 않고 가슬가슬해.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장난을 치고 싶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잘 붙죠. 몰라요, 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와, 오늘도 진짜 재미나게 놀았다? 시작! 그리고 벌렁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 아파죠. 엄청 따갑겠죠, 그쵸? 아, 따가! 그리고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겠죠? 내일 복수할 거야. 필통에 넣어서 이제 이 안에 앉을 자리에 이렇게 탁 놓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지? 선우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독고마리는 이 열매만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독고마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밝혀야겠죠. 그치? 그래서 종이에다가 독고마리 4글자를 써봤어요. 독고마리 4글자를 써서 찾아보니까 독고마리라는 4글자 안에는 2글자짜리 단어가 5개가 들어있었어요. 꼬마가 있죠. 꼬리가 있죠. 그렇죠. 1마리, 2마리 할 때 마리가 있죠. 그쵸? 또 도마가 있고, 네,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쩔 방법이 없다 할 때 그 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머니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있는 아주머니 주머니에는 머니가 아주 많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뭔가 어떤 걸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단어 5개를 다 넣어서 읽는 사람은 절대 눈치챌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화자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랑 같이 오후 산책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부엌으로 가서
저녁 차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꺼내고 당근, 가지, 오이 같은 반찬거리를 꺼내서 도마에 올려놓고 또각또각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는 아빠랑 같이 걸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아빠 그런 얘기 했는데 나도 그때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갈 땐 꼭 얘기해야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쓱 쓸어 내리다가 여기에 딸려온 독고마리를 봤어요. 여기까지는 다 생략되고 시에서는 어라, 독고마리를 이렇게 딱 따들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해요. 어라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집까지 따라온 독고마리의 모양과 겹쳐서 떠올리게 하는 문장 구호인 거죠. 그쵸? 이 5개의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보세요. 어라? 독고마리 한 마리가 집까지 따라왔네. 바짓가랑이의 날름부터 어디든 달랑달랑 따라 나서는 강아지, 꼬리처럼 친구 손 꼭 잡고 라랄랄라, 유치원을 나오는 꼬마처럼 라랄랄라, 바짓가랑이의 착부터 나를 좀 다른 곳에, 나를 좀 다른 곳에, 쉬지 않고 중얼거렸을 거야. 여기 아닌 다른 곳에, 여기 아닌 다른 곳에. 이제 독고마리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등을 돌리고 저녁 준비를 아빠가 보였어. 당근, 가지, 오이, 저녁 창거리를 도마에 올리며 또각또각 걸리는 아빠. 등을 본 순간 뭐 하고 싶었을까요? 던지고 싶지, 그치? 그래서 던졌어요. 그래서 등에 착부터 독고마리는 도무지 안 들어줄 도리 없는 목소리로 아빠처럼 말하네. 얼른 화단에 풀어주고 와서 맛있는 저녁 먹자.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거지만 제목에는 슬쩍 바꿔가지고 독고마리는 아빠처럼 말하네, 이렇게 역전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거고, 제일 뒤에 보면 독고마리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시에 붙는 저거를 이제 주라고 하는 건데, 시는 저기까지가 설명 부분까지가 이제 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고마리의 특징 중에서 내용과 관련한 걸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국화가의 한 해살이 풀, 열매 겉에 달린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 멀리 퍼진다. 꽃말은 고집, 애교. 자, 시는 뭐와 같냐 하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때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계속하는 한 나는 잘하게 돼요. 마치 밑빠진 독에 자라는 무엇처럼? 콩나물처럼. 네, 콩나물 시루에는 구멍이 있죠. 주는 물이 다 빠져요. 근데 빠지면서 물은 무엇을 적시나요? 콩을 적셔요. 반복적으로 콩을 적시면 빠지는 물이 콩나물을 길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게 하루하루만 보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물주기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쌓이면 내가 잘하는 거죠. 그쵸? 하루는 그런 이제 동양 쪽 명리학을 되게 잘 아시는 분께서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시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타고난 차가 좋은 건 아닌데 타고 갈 길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 나는 천재가 아닌가 봐. 그랬는데 그 뒤에 말이 뭔가 은근히 기분 좋게 사람을 안심시키고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 네, 그래서 이 말이 은근하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제 마음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 줄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시가 이제 어쩐지 천재 같진 않았어 라는 시인데, 이거는 기뻐의 비밀에 수록되지 않았고요. 다음 동시집에 수록될 거예요. 타고난 차가 좋은 건 아닌데 타고 갈 길이 좋대. 내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대. 한마디로 천재는 아니란 거지. 그런데 은근 기분이 좋아. 좋은 차는 아니지만 길이 좋게 받아준다는 거니까. 빨리는 아니지만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난 진짜 소박해. 전부터 어쩐지 천재 같진 않았어. 제가 읽어드린 시들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다 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는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어떤 놀라운 순간에 대한 기록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그런 제가 만난 시적 순간이 다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를 쓸 수 있어요. 시를 쓸 때는 아름답게 꾸며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주로 이제 아플 때, 기쁠 때도 쓰지만 아플 때 제가 일어나려고 만든 말의 지팡이가 제가 쓴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러진 내가 일어날 때 사용하려고 만든 말의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쓰는 시겠죠. 그 시가 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건너가서 당신이 짚고 일어설 말의 지팡이가 되기를, 그래서 맨 나중까지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당신의 말이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많은 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작가님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시나 좋아하는 시가 있을까요? 다 좋아하죠, 사실. 근데 이제 처음에 쓴 시 중에 이건 좀 약간 좀 미숙했구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시인이 쓴 시가 다 시집에 실리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한 권의 책을 읽는데 5년에서 3년 짧으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적어도 한 150편 정도를 쓰겠죠. 그리고 매우 훈련된 시인이 쓰니까 독자들이 볼 때는 다 괜찮은 작품처럼 보이겠지만 시인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겠죠. 발표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런 작품들을 다 제쳐두고 그 중에서 한 권의 동시집 분량이 될 만한 50편, 45편에서 한 50편 정도를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에 실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자기가 쓴 많은 작품들에서 독자를 만나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고른 것이기 때문에 동시집에 실린 작품들은 다 어느 정도 애정이 전제된 작품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요즘 강의에서 가장 많이 외우고 시를 이야기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작품들은, 들려드리는 작품들은 오늘 이제 보여드린 그런 작품들이에요. 기뻐의 비밀, 른자 동물원, 마늘 묵집바, 독고마린 아빠처럼 말하네, 이제 이런 작품들인데,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이제 골라서 얘기하는 작품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둔 강의라고 한다면 그것과 어울리는 작품의 예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 뒷부분은 못 쓰다가 1년 만에 한 줄을 썼는데 뒷부분이 계속 맞춰지더라. 이제 이런 걸 하나씩 다 들려드리는 거죠. 처음 등단하실 때 실천문학으로 등단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 제목이 우주적 비관주자의 몽상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시기에 어떤 시대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런 쪽의 시를 쓰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이제 그런 쪽에 시를 쓰시는 분들은 사회운동가 같은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 네. 작가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시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네. 보시게 된 계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살짝 아이를 통해서 이제 네.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관이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셨을까요? 우주적 비관주의자의 몽상, 이러면 제목에 우주가 들어가고 비관주의가 들어가고 몽상이 들어가면 뭔가 심각하잖아요, 그쵸? 이제 제가 시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어느 날 밤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 우연한 일 때문에 제가 6학년이고 이제 겨울에 시골 아이들은 밤마다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같이 둘러앉아 놀고 옛날 얘기도 하고 감자 고구마도 꺼먹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날은 준비해둔 나무가 일찍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동생들은 다 나무를 구하러 산기슭이나 밭둑 같은 데로 갔고, 그 불가에는 2명이 남아 있었어요. 한 명은 저이겠죠, 그쵸? 한 명은 우리 앞집에 사는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둘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예,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 모닥불 아래서 여자아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불만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불을 보는 내 옆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빛이 비쳤다 안 비쳤다 하는 옆얼굴의 윤곽을 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시인 같아.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이, 야, 너 시인 같아 라는 말이 제 왼쪽 귀로 들어왔어요. 시인,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에는 덩어리가 없지만 그날의 시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설탕 덩어리처럼 어떤 모양이 있는
물질처럼 왼쪽 귀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이렇게 스르르 녹았어요. 그리고 내 핏줄을 타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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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죠.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대학교 때도. 그래서 이제 시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한 적이 없고, 동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의 인연에 이끌려가지고 충주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1997년, 6년에 내려왔는데 97년 5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충주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1회 권태영 문학제가 열렸어요. 예, 근데 그 서점을 하는 선배가 오늘 그런 게 KBS 공개홀에서 열리니까 한번 구경이나 갔다 오자. 그래서 서점 일 하는 것보다는 거기 구경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권태영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고, 권태영이 동시 쓴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원로 평론가인 유종호 선생님이 와 계셨고, 이제 시란 무엇인가라는 엄청 좋은 시 안내서를 펴낸 평론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 계시죠. 신경림 선생님.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 신경림 선생님 시를 문학교과서에서 국어교과서에서 많이 배울 텐데, 이제 신경림 선생도 오셨고, 이 두 분이 다 충주 출신이시고 충주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주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신 시인이 계시죠. 도종환 시인. 예, 도종환 시인이 그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1회 권태영 문학제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그날 권태영이라는 것도 동시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경 삼아 서점일 안에 좋아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유종호 선생님이 외워주시는 이 권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과 동시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동시는 시를 쓰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들으면서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간략하게 들려준 권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191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태어났고요. 이제 충주 교현초등학교. 이제 아마 충북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120년 정도, 개교 120년 정도가 된 학교인데, 그 교현초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로 유학을 가요.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는 전국의 수재들이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윤동주라는 시인도. 네. 저쪽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마치면 일본 유학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신문물을 배우려면 일본 유학을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윤동주도 그렇게 유학을 간 것처럼 권태영이라는 사람도 서울 경기고로 갔다가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가요. 둘이 비슷해요. 거기 가서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일제 형무소에 갇혀요. 그래서 한 분은, 윤동주는 생체실험 대상이 되어서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감옥에서 사망하죠. 그쵸? 30도 안 된 나이에 해방의 빛나는 기쁨의 시간을 억울하게도 맞이하지 못하고 숨을 거둬요.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는 권태영도 똑같아요. 근데 권태영은 다행스럽게도 폐결핵, 폐병에 걸려요. 폐결핵에 걸렸는데 왜 다행일까요? 그것 때문에 병보소로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는 폐결핵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 중에는 유명한 문학가들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이상.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이상, 그 다음에 김유정, 소설가 아시죠? 봄봄, 동백꽃 이런 거, 금 따는 콩밭 이런 거 쓴 소설가, 이분들도 다 폐결핵에 걸려서 30이 되기 전의 나이에 기침을 심하게 하고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폐결핵 3기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말기 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석방이 되고 귀국을 해서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거기 간호사의 지극 정성과 이제 그 당시에 개발된 폐결핵 신약 처방을 받아서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었을 때 고향인 충주로 돌아가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동시를 아주 많이 쓰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불행하게도 터져서 아픈 몸으로 또 피란을 가야 되잖아요. 몇 차례에 걸친 피란을 가고 전쟁 중이니까 신약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에 1951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1918년에서 태어나 1951년에 돌아가셨으면 권태흥은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34살. 김유정 이상은 28살. 사이는 전부 다 폐결핵.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국어 참고서에 시인이나 소설가 양력을 읽다가 발견한 공통점. 아, 모든 천재는 빨리 죽는구나. 가난하게 사는구나. 폐결핵에 걸리는구나.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분명히 천재일 테고 시를 쓸 테니까 20살 초반에 대표시를 다 쓰고 가난하게 살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30 되기 전에 죽어야지. 이게 이제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꿈이었죠. 가난하게 살겠다, 아프고 병들었다가 30 되기 전에 죽겠다. 이게 청소년의 장래 희망이었으니까 얘가 얼마나 무서울 게 없었겠어요. 그렇죠? 무서운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유종호 선생님이 들려주시면서 이제 권태영이 대표작을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시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이제 대표작인 감자꽃이 있어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고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고나마나 하얀 감자.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땅감나무, 북쪽 동무들, 그 다음에 없는 살림일수록 고추잠자리 같은 작품을 이렇게 들으면서 와, 동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시가 아니라 좀 더 그럴싸해 보이고 어른들이 읽는 폼나는 어른들이 주로 읽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는 시를 쓰는 시인이 있다고 하는 걸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그때부터 동시를 읽기 시작했고 쓰기 시작한 계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표작 중에 땅감나무라는 시가 있는데 이제 키가 너무 높으면 아기들 올라가 까마귀 떼 날아와 따먹을까봐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키가 너무 높으면 아기들 올라가다 떨어질까봐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 이 땅감은 뭘까요? 땅감나무는 뭘까요? 토마토예요. 토마토를 그 당시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충북이나 전라도 쪽에서는 토마토라고 하지 않고 땅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궁둥이가 뾰족한 대봉씨 말고 보통 일반 감은 궁둥이가 펑퍼짐하고 토마토처럼 생겼죠. 그쵸? 그리고 땅 가까이 자라니까 키 작은 아이를 땅꼬마라고 하는 것처럼 키 작게 땅 가까이 자라는 감, 땅감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토마토의 순 우리말은 뭘까요? 그러면 도마도? 이러는데 도마도가 아니라 땅감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가 너무 높으면 까마귀 떼 날아와 따먹을까봐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키가 너무 높으면 아기들 올라가다 떨어질까봐 키 작은 땅감나무 되었답니다. 했을 때 이 토마토와 그 다음에 키가 커가지고 까마귀 떼가 날아와서 막 따먹는 나무가 대비되죠. 그치? 그러면 키가 작은 땅감이 토마토이고 그러면 키가 커가지고 까마귀도 막 날아와 따먹는 거는 뭘까요? 감이죠. 그치? 그래서 겨울에 따지 않고 남겨둔 감을 까치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까치만 먹는 게 아니라 직밥구리도 먹고 까치도 먹고 오목누리도 먹고 다 먹지만 대표적으로 까치 이름을 붙여서 까치밥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나는 아기들이 키 큰 감나무에 올라가다 감을 따려고 해가지고 가지가 부러지거나 해서 다칠까봐 그래서 큰 감나무가 되지 않고 아이들이 다가와서 쉽게 따먹을 수 있는 토마토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으면
땅감나무는 보조관념인 거예요. 시인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걸 원관념이라 그러죠. 이 원관념은 감춰놓은 거야. 그러면 키가 큰 감나무와 키 작은 토마토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권태웅이라고 하는 시인이 쓰는 글의 종류로 보자면 땅감은 어린이들이 와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무슨 시에 해당되나요? 동시에 해당돼요. 그러면 키가 큰 감나무는 뭐에 해당될까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야 도대체 알기 어려운 시에 해당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땅감나무라고 하는 시는 그래서 나는 어린이들부터 읽을 수 있는 편하고 쉬운 시인, 동시를 쓰는 시인이 되겠다. 이런 자기의 의식, 자기의식을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의식을 감춰둔 혹은 시인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을 담아둔 작품으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시를 그렇게 제가 이제 해석하고 나서 와, 동시라고 하는 것, 동시를 쓰는 시인들이 되게 위대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동시를 써나가게 하는 이렇게 커다란 바위, 이렇게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2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게 잘 성장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